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임 첫날 46개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과 EU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차단 정책을 도입했고 피해자에게 삭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드 배송원이나 심지어 우체국 집배원까지 사칭하자 영국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할머니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신치영 연세대 개원 교수, 정옥임 전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2기 취임식의 최고 VIP, 단연 기업인들, 그것도 미국의 3대 빅테크 오너들이었습니다. 이 빅테크 3대 부호, 가족들 바로 다음 순서였네요. 이거는 트럼프의 빅테크 오너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그. 저기 왼쪽에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아마존의 베이조스. 그리고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가족들 다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공화당의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오히려 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오찬에도 지금 동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오찬에도.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의원들 중에 상원 의원은 또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이 사람들이 앞줄에 앉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볼멘 소리를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제 이러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팽창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윌리엄 맥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 팽창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루스벨트의 선임자, 전임제자. 루스벨트의 선임자죠. 그렇죠. 네. 테오도로 루스벨트의 선임자. 그 당시에 소위 미국도 제국주의를 표방했고, 그다음에 맥킨리 때 아마 괌, 필리핀, 다 먹었죠. 푸에르토리코 네.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트럼프의 안보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비즈니스 경제 정책까지도 일기 때가 상당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이 억만장자, 조만간 조만장자가 나올 거라고도 하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특급 대우 그냥 주어진 게 물론 아니죠.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는 이 IT CEO들이 사실은 지금 AI 혁명이랄지 자율주행차, 민간 우주선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혁신을 가지고 거의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기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IT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엄청 공을 들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팩트체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걸러내는 거. 그렇죠.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2016년부터 페이스북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가짜 뉴스 같으면은 이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부터 이 보수 쪽
그 컨텐츠에 대해서 특히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에 혹시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앴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베이조스는 멜라니아 영부인의 생애를 다룬 다큐 영화를 만들겠다. 누가 봐도 뭐 이 용비어천가 같은 그런 다큐 아니겠습니까? 머스크의 얘기를 좀 해보죠. 실제로 머스크는 퍼스트 레이디에서 따온 퍼스트 버디, 대통령의 1호 친구다. 이런 말은 미국 47대를 오는 미국 대통령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실질적 부통령.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가 최근 부쩍 많이 하는 그 경례가 있어요. 하일 히틀러죠. 손 위로 쳐드는 거.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 논란이 지금 좀 있습니다. 이 나치식 경제, 이건 또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숨통을 틔워준 틱톡도 머스크에 파는 게 어떠냐, 이런 권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소위 그 숏폼, 짧은 동영상, 숏폼의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 틱톡이 중국 소유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미국 의회가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 중국 정부에 지금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작년 4월에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내의 사업권을 틱톡이 미국 업체한테 넘기지 않으면 올해 1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를 시키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결국 지난 18일에 구글하고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 틱톡은 미국 국내에서의 영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SNS, 틱톡을 포함을 해서 SNS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보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틱톡에 금지되는 그런 내용을 75일간 유예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틱톡을 만약에 머스크가 살 수도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혹시 머스크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아무런 말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좀 싸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글로벌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thinking about that too.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How soon? How soon on those tariffs? Probably February 1st is the date we're looking at. For Mexico and China, we're talking about approximately 25%. 자, 중국을 이 마약 공급의 원천이다, 마약 공급원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위 펜타닐 카르텔의 배후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펜타닐이 말입니다. 1959년에 개발이 된 마약성 치료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약효가 뛰어나서 예를 들면 모르핀의 약효의 한 100배 정도에 이르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주로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치료제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 마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에 한 11만 명 정도가 마약의 과잉 사용으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11만 명 중에 7만 명이 펜타닐 때문에 죽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펜타닐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과 국경을 닿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런 펜타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중국이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다 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그래서 나는 관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2월 1일부터 관세를 추가로 10%를 물리겠다. 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의 펜타닐을 유통시키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지금 물리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여서 아마 이 펜타닐을 둘러싼 이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전통적인 고대로부터의 전략이 있어요. 화전양면이다. 다시 말해서 화해 정책도 쓰면서 뒤로는 싸움에도 대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삼국지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걸 쓰는 것 같다는 분석이 왜 나옵니까?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 화전양면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1차 타겟이 중국이라는 거를 중국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역시 화전양면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푸틴은 굉장히 친하다라는 그런 그 관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푸틴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먼저 이 관세 정책을 쓰게 되면 승자는 없다. 그리고 중국은 국익을 지킬 것이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관세 정책을 써가지고 재미를 보기는 어려워요. 네. 트럼프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 부총리를 통해서 중국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겠다. 물론 그런데, 어떤 네. 나라인지는 그 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겠다 그러면 미국이 압박하는데 깨갱해가지고선 마치 또 그 미국의 압박을 순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기 싫은 중국인들의 어떤 자긍심 같은 것도 체면 중심 문화. 아마 그러나 뒤로는 수입할 테니까 네. 관세 올리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는 너희 물건 사줄게. 그러나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은 전쟁도 불사할 거야.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중국으로서는. 실제로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순간이 되면 미국 국채를 팔아치워버리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화살, EU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곧 쏠 태세죠. 트럼프는 오히려 EU에 대해서 중국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썼죠? 네, 그렇습니다. EU, 유럽이면은 이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상당히 EU,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지금 가지고 왔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대규모 무역 격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의 흑자를 받는가 하면 2,700억 달러의 흑자를 받는데 그 같은 기간 중에 EU도 2,100억 달러의 흑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못지않게 그렇게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EU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큰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다는 거 알겠는데 EU 너희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고 있다. 굉장히 나쁜 나라다.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리 배드란 말에서 베리를 3번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EU에 대해서 나는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 EU 니네들은 왜 우리 자동차나 우리 농산물을 사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관세를 분명하게 물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불만은 뭔가 하면 지난 바이든 행정
정부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미국인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EU 간의 이 합의 사항이 이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 2%를 당장 5%로 올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5%로 올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우리가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EU와 미국 간의 이런 우방 관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얼마나 소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의 관세 뿅망치가 그게 뿅망치일지 맞으면 정말 어디가 부러질 그런 망치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불안하기 그지없죠? 네, 이게 1기 때도요. 그 트럼프 1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쓴 그 워싱턴 포스트 출신의 밥 우드워드의 Fear, 공포라는 책. 예. 그거 보면은 제 1장이 바로 한국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취임해가지고선 한미 FTA를 철회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장관을 포함해서 너무 황당하고도 한심해가지고 그 서류에 사인을 못하도록 항상 트럼프 책상에 올라가면 몰래 빼내곤 했다라는 것이 그 1장의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 내용 보고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취임식에 그렇게 후원금을 쾌척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만 불 냈죠. 14억 원 그래서 넘게. 관세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무슨 결정을 낼지 모르니까. 그리고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 한국을 일컬어서 머니머신이라고 하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쟤네 돈 많은데 왜 미군이 거기까지 가서 무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지켜주느냐, 이제는 돈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9배로 늘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2차 전지와 관련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또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지금 국내 정치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략을 잘 만들어내서 주고받기를 철저히 해야 되죠. 그렇죠. 딜을 해야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상의 모든 건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만 46건. 이건 처음에 한 100건 가까이 할 거라는 데서 많이 줄어든 거에 그거예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냥 서명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일종의 퍼포먼스, 쇼 같았다는 평까지 나옵니다. 영상으로 한 대목 보겠습니다. Thank you, sir.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자, 사인을 한 만년필을 건네주고 측근에게, 그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만년필을 한 묶음 사가지고 관객을 향해 던집니다. 대단하죠, 저 퍼포먼스가. 열광합니다. 그거 하나 확보하려고. 저거 아마 인터넷 시장에 나가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과거 아들 부시 대통령은 ABC, 이게 참 많은데 영어로 all but Clinton. 다시 말해 클린턴이 아니라면 모든 게 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걸 클린턴과 반대로 이런 뜻인데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도 이거 못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4년간의 재임 기간에 한 200여 개의 이 행정명령을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취임 첫날 48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전부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만년필을 썼대요? 그렇습니다. 이 48개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썼던 78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그걸 쓰레기통에 던지는 게 1호예요. 그렇죠.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쇼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만년필을 이 지지자들에게 던져주는 이런 쇼를 하기도 했고요. 이 1호 행정명령으로 이 폐기시킨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이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성전환한 사람은 군 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랄지 아니면 성전환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에 여성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완벽한 보수 정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지정 철회를 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도 다시 있고요. 쿠바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테러 거죠. 지정국이다. 그렇죠. 된 거예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폐기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내용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이런 거침없는 행정명령, 과감한 진군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그 정책에 반발도 상당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선 임기 첫날 공식 여론조사를 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지지율, 본인의 일기 때와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이 아니죠. 네, 지금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76%, 또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72% 이렇거든요. 저게 공교롭게도 다 말씀하신 게 민주당 대통령들이에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 55%인데 지금 그 트럼프의 경우에는 1기 때 43%, 근데 이제 2기 때 47%. 그래서 아까 이제 그 ABC 정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시가. 아들 부시. 네. ABC 이게 all but은 아니고요. anything but일 거예요. anything but. 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는 지금 anything but 바이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정책들을 지금 행정명령의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 과정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워닝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일기보다도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죠?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 트럼프는. 그리고 곧 올라갈 거라고 낙관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조짐이 보여요. 큰아들 등 가족이 좀 굉장히 전면에 나선다라든지 그다음에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그리고 지금 취임하자마자 그 부정선거 난동 일으킨 사람들을 전부 사면을 해줘 버렸어요. 그렇죠. 1,6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물론 사면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 지금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고유 권한이라고 하니까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누적될 개연성이 있는데 관세 정책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미국 내의 그 대중들의 어떤 그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47%는 50%가 안 되는 지지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헌법상 4년 뒤에는 뭐 물러나야 되고 무조건 이제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전반 2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 지금은요 정말 무소불위의 대통령인 겁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머리를 지금 짜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명한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로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 우리 이미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견을 했고 그리고 우리 미국 당국과
소통을 해서 어떤 내용의 정책이 입안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교부랄지 아니면 산업부 이런 쪽에서 그 고위급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인정을 하면서 미국 해군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뜻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선 산업을 비롯해서 미국과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협력을 강화할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짚어드리도록 하고,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도 진화해서 요즘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란 심각성을 의식한 정부는 차단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심의하고 또 피해자에게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합니다. 딥페이크 아웃! 이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여럿 내놨죠? 네. 방통위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물론 보완하는 부분도 있죠. 이 딥페이크 이용 콘텐츠 불법 제작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 심의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본인이 이걸 발견했을 때 스스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이 불법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이 있더라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돌아다닌다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인격살인보다 더한 상황이 되거든요. 본인이 받을 충격이 엄청나죠. 그렇죠.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인들 이게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로 생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통위에서 N번방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안 시스템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특히 20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청소년의 그 이칠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돌아다니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 허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국가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삭제할 것이고 또 보완을 해주는 또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안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심각한 건요. 여러 번 말씀드려왔지만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연루됐다. 다시 말해 피해도 보지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 피의자가 주로 10대들이 많다. 자, 근데 그 비율이 충격적이네요. 네,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 이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사실 이게 573명 중에 10대가 무려 463명, 80%를 넘는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또 덩달아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 피해자 현황이 2021년,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바로 딥페이크 피해자 527명 중에 10대 피해자가 또 315명, 무려 60%에 도달하는 이런 행태인데 결국은 이 10대들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왜 많으냐면 이게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마치 장난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10대들이 SNS나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접근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진 같은 걸 내려받아가지고 AI 기법으로 뭐 이런 그 로봇
그 챗을 이용한 이런 그 성착취물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정말 10대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성향인데 문제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세 이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사실은 10세부터 13세까지거든요. 이 지금 학생들이 무려 10%가 넘는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이 성범죄 만들기도 하고 또 노출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충격적이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잖아요. 또는 중학생.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이 10대 정말로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될 오늘의 주인공이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는 부분에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이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그저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1, 2학년생하고 고등학교 1, 2학년생 2,145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응답자 중에 54.8%가 장난으로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2위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들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답변을 해서 상당히 가볍게 딥페이크 범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62.2%가 장난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높아졌네요. 그렇죠. 10명 중에 6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5명 중에 3명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게 이 정도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안 그래 라고 보실 일이 지금 아닌 상황인 거예요. 부모님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작년 10대 치안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 그것도 상당히 상위권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선정이 됐었죠? 네. 경찰대 치안연구소 이제 이게 박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현직 신분이면서도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제 치안정책연구소 강의도 하고 경찰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경찰대에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24년도까지 10대 치안 소위 말하면 2025년 치안 전망이라는 부분인데 10대 치안 이슈를 발표를 했죠. 뭐 여기에는 보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 상당히 그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바로 서울역 시청역 앞에 역주행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트롯 가수 김호중 씨가 술 음주운전 후에 이제 도주를 했는데 술타기라는 거. 술타기. 그 이후에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 이 10대 치안 이 방향 제시에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은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N번방 사건 이후에 작년 8월부터 굉장히 늘어나 버린 이런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하인드 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면 언론에 계속 제공되고 보도되는 이런 걸 빅데이터로 잡아가지고 비하인드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10대 방향이나 제시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025년도에 경찰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요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 가보시면 원본 파일이 있고 누구나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찰대 이 치안정책연구소 딥페이크 성범죄 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얼마나 많이 늘어나죠? 네, 사실 지금 이 경찰대에서 이거 내놓은 걸 보면은요. 엄청난 지금 263% 전년 대비 이렇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2배 반, 네. 3배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일반적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크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특정 루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이런 접촉을 하는 이런 다크 앱을 가입을 해가지고 사이버 범죄에 딥페이크 범죄가 능가하는 이런 부분인데 263% 정도의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딥페이크로 인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유포하는 이런 행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1년에 10,000여 명 정도가 있었던데 지금 매년 4만 명대로 늘어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 우리 방통위와 방심위와도 지금 협력하고 텔레그램 측도 우리에게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우리 방심위가 요청하면 영상물을 바로 삭제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류미 방통위원장이 얼마 전에 텔레그램의 경영진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라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이 이걸 적극적으로 곧바로 삭제를 해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방통위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 이 일반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심의를 열어서 불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방심위에서 당일날 바로 심의를 열어서 그 불법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텔레그램에 곧바로 삭제를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얼마나 얘기죠. 피해자는 다행이겠어요. 그렇죠.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 같은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는 바로바로 퍼나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텔레그램이 약속한 대로 당일날 바로 삭제를 해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도 아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된다. 뭐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 2017년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범죄가 한 4배 정도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든 다음에 유통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유통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요.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 제작하는 단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당국이 이 관련법을 고쳐서 제작하는 사람,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당사자의 신체 부위를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고치기로 했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옷 속의 신체 일부를 찍는다거나 그리고 그 촬영을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 요 자체만으로도 최고 2년형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그 AI 할머니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피해가 많습니다. 외국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유포자를 잡고 보면 놀랄 일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박하선 씨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 얼마 전에 지인이 알려줘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를 대상으로 만든 이런 딥페이크 콘텐츠를 발견을 하고 아연 실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동안 추적을 해서 그 가해자를 찾고 보니까 대학 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를 결국 고소를 해서 법원에 판결까지 받는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3년간 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 걸그룹 시스타라고 하죠. 시스타 출신의 가수인 소유 씨도 이 같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도 한 10년 전쯤 자기를 대상으로 만든 그 컨텐츠를 발견을 하고 피해를 당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점잖았다고 생각할 대학 교수님도 있고 10대들도 수두룩하고 지금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다 범죄 대상도 되고 아닐 것 같은 사람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내가 시킨 적도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고 연락이 왔을 땐 뭐지? 저도 그런 경험 한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대처법 함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명아 씨 되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그 AB 사랑카드가 배송될 거예요. 집에 계시죠? 그게 뭔 소리야? 나는 AB 카드를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주소지에 적힌 대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니, 나는 거기 안 살아요. 그러면은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
AB카드 사고 접수팀이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AB카드 사고 접수팀입니다.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주민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시킨 적도 없고만은 뭐 또 주민들로 야 뭐 피싱이고만 여기에 이 개인적인 거 물어보고 전화해갖고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하면은 다 피싱이야. 전화 다 끊어버려. 네, 다 끊어불어.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처럼 신청도 안 한 카드가 배송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특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설명절 앞두고 특히 설명절이나 이 어떤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인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2023년도에 11월 달에 88건이던 것이 지금 작년 11월에는 6,000건, 무려 75배가 급증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원격 제어, 내 휴대전화 통화를 했을 때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격 제어 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개인의 그 어떤 정보를 탈취를 해가지고 금융 결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좌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그 카드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배송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시키지 않은 카드가 왔는데 배송됐다라고 하면 그걸 대부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네. 자, 이 특히 설 명절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택배들 또 많이 주고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린 보이스피싱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URL, 소위 말하면 이제 택배 주소 확인해 주세요. 또 반송이 이제 뭐 불가할 상황인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미싱이라고 보통 이런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 수 없는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킹 당하는 것처럼 내 개인정보가 모두 탈취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금융 어떤 시스템에 의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되면 곧바로 112 신고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내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태국 총리 대단한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국 총리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뻔했다. 뭐 걸려들기가 아주 십상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AI로 합성이 된 그런 목소리로 걸려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 지도자 목소리가 똑같이 나온다면서요? 사실은 뭐 지도자라고 해서 뭐 당하지 않을 리는 없고요.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50대 이상을 상대로 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가 4,400억 정도였으니까 1년 만에 한 77% 늘었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고령자의 주의가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이 AI에 관련된 그 영국의 보이스피싱을 혼쭐 내는 할머니 얘기했었는데요. 영국의 한 이동통신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I think your profession is bothering people, right? I'm just trying to have a little chat. Because while they're busy talking to me, they can't be scamming you. 네, 저 아주 점잖고 우아하신 할머니 AI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이스피싱범들이 AI의 를 활용한 만큼 예방도 AI를 이용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제작한 AI 할머니 사실은 데이지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돼 있거든요. 데이지. 그래서 이제 보이스 피싱을 하게 되면 이 분석 기법으로 소위 피싱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화를 유도를 하는데 보통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짧은 시간에 어떤 정보를 탈취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인출해라. 그리고 그렇죠.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무려 40여 분간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진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어떤 금융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짜증을 내니까 또 짜증내는 거에 대한 유머러스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보이스피싱의 어떤 타깃을 막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것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디 할머님께서 아이 가만히 있어봐 무엇이라고 뭐 어쩌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면 히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투리별 버전이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KT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개발했다는데 자, 어떤 겁니까? 이 KT에서 이제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기반, 소위 말하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범들이 자주 사용한 워딩,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목소리를 이 추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고 하면 그걸 이용자, 전화 통화자에게 긴급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돼서 그 통화자가 이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112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공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통화하는 과정에 KT 측에서 이제 경고음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바로 다른 전화로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계속 통화를 하는 과정에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경찰 쪽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걸 추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KT에서 이걸 빨리 실용 방안으로 만들어서 많은 그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일단 의심하라. 쉽게 남의 말 듣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백기종, 신치영 두 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녁부터가 되겠네요. 긴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참 들뜨기 쉬운 시간이죠.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어수선한 만큼 마무리는 빈틈없이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